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정치부차장 김승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요한 뉴스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 일면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네, 어제 있었던 롯데판 왕자의 날, 그 주역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사진이 실렸습니다. 1998년이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한때 단란했던 이 가족들, 돈이 뭔지, 경영권이 뭔지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륙 상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가운데 이 모습을 지켜봤는데 지금 우리 경제 사정, 이 대기업들의 사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조선산업의 빅3,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회사의 2분기 적자가 최악이라고 합니다. 모두 7,500억 원의 손실. 이런 상황, 재벌들의 싸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네, 젊은 우리의 병사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논산훈련소인데요. 자, 어깨에 이 태극마크 보이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군대에 있었던 시절에 우리의 군복에는 태극마크가 없었죠. 그런데 군이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우리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두 군복의, 제복의 팔에 태극기를 달기로 어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다음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네,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유럽의 지식인 524명이 아베 정권에게 사죄하라는 요구를 내렸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얘기했는데 1910년에 있었던 한일 합방이 무효란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예, 너무 힘차게 신문을 뜯었네요. 자, 이거 역시 어렵습니다. 자, 원색이 아름답게 보이는 지도가 2장 실렸네요. 자, 어느 지역이 불이 많이 나고 어느 지역이 교통사고에 취약한지 우리 동네의 안전도를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군별로, 구청별로 쭉 비교를 했는데요. 과연 우리 동네는 얼마큼 안전한 것인지 잠시 후에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얌전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120년간 한국의 근대 은행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했던 것이 통장인데요. 이런 종이 통장이 이젠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유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 이제부터는 인터넷 중심의 뱅킹이 시작되니까 통장을 관리하려면 이자율을 조금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령층을 위해서는 종이 통장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니까요.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는 본격적인 조간신문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뭔가가 하얀 물체가 있죠? 네, 뭉게구름이 되어 이 노래 가사에 힌트를 얻으셨겠으면 저희가 소품으로 구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구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어제 들어왔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저께 인터넷에 네. 뜨겁게 달궜는데요. 저도 실시간 검색을 해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처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구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네. 없어지지 않는다. 손오공이 타고 온 건가요? 네, 그래서 하남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솜사탕이 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뭐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거품을 낸 거다, 뭐 여러 가지 네. 일이 많았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저 장면이네요. 자, 경기도 하남시에는 하천 부근인데 저거 저희 이불솜 준비한 저희 소품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게 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구름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인근에서 네. 그 소분업체, 뭔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소분업체 직원이 네. 세제 청소를 하다가 네. 그거를 그냥 하천으로 들어갔답니다. 빨래비누를 흘렸는데. 네, 네. 네, 그걸 처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빨래비누라기보다는 거품 같은 그런 세제죠. 네, 네.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방출돼서 나오다가 네. 저렇게 올라간 거랍니다. 네. 그래서 뭐 출동해서 이렇게 저걸 없어지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없어졌고 또 혹시 물고기들이 폐사하나 다른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했는데 그거는 없었고 아무 해업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뭐 갑자기 도시에 깜짝 쇼는 아직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짙은 물안개가 낀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었는데
제가 기사를 아침에 자세히 더 읽어보니까요. 저 거품이 하도 안 없어져서 비닐봉지에 일일이 다 담았답니다. 물을 더 뿌리니까 거품이 더 나고. 지금 음악은 뭐 상당히 따뜻하고 좋은 음악이 흐릅니다만 내용은 환경 오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요. 네. 느낌은 구름빵 같이 따뜻한데 환경 오염 얘기군요. 네, 그래서 아마 과태료 부과를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주가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자, 갑자기 나타난 경기도 하남 지역의 구름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소식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재벌가의 고륙상쟁 관련된 건데요. 하나씩 저희가 돌직구 신문 통해 확인합니다. 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형님이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던 둘째 아들이 되치기, 일일천하로 끝난 롯데가의 왕자의 난. 자, 그 출발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이 좀 설명이 된 거죠? 예. 이렇게 시작된 거랍니다. 네. 오토상, 유르시테 구다사이. 이게 이제 일본 말로는 이거 무슨 장군의 아들 영화 같긴 한데요. 거기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오토상이 아버지군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동주 전 부회장.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던 형님. 그러나 진압당한 형님. 그 형님이 사실은 작년 연말에 모든 그 롯데 관련 그 직위에서 다 물러났거든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그러면 둘째인 차남인 신동빈 회장에게 다 넘어가나 보다. 이런 얘기가 쭉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롯데 가에 아주 비밀이 아닌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10일 동안 지금 그 롯데호텔 34층 그러니까 신격구 총괄 회장의 집무실이자 그 숙소로 쓰고 있는 그곳에 현관문에 며느리 그러니까 부인과 함께 와서요. 10일 동안 무릎을 꿇고 오토상 유르시테 구다사이 용서해 주십시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어제 거사에 실패한 신동주 장남인데 호리호리한 체격의 귀공자 타입의 외모인데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열흘간 석고대절하는 그런 단호함을 보였었군요. 그게 먹혔던 거군요. 그게 어쨌든 그 94세의 그 늙은 아버지나 장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이걸 언짢게 본 분들도 있어요. 자, 이 돈이 뭔지, 경영권이 무엇길래 이렇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활극 같은 장면을 연출했는지. 자, 어제 뭐 간단히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처음 있었던 일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격언이 있죠. 이 권력은 측근이 왼수고 재벌은 자식이 왼수다. 결국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부모님 재산 때문에 벌인 그런 다툼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있었던 다양한 고륙상쟁들인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건희, 이맹희 형제 간 상속 소송도 있었고요. 아주 왕자의 난의 원조죠. 2000년에 있었던 현대건설을 차지하기 위한 정몽구, 정몽원 형제들의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한진도 그랬고요. 한화도 그랬고요. 두산도 그랬고요. 금호가 그랬습니다. 자식이 왼수군요. 자, CJ, 삼성, 태광까지. 태광은 이제 눈에 띄게 오누이 간의 상속 분쟁이 있었던 건데, 자, 불편하게 보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소송에서 넘어가갖고는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 간의 분쟁이라는 것이 재벌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모으는 돈은 돈이 아니다. 내가 모으는 돈은 돈이 아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상속재산이다. 이제 어차피 자식들한테 갈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가지는 이 형제들끼리의 싸움이 저도 사건을 많이 해보지만 그냥 우리끼리의 뭐 보통 뭐 물려받을 거 별로 없는 서민들끼리의 이런 상속재산이랑은 싸움이랑은 비견이 안 되고 뭐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도 등장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은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먹고 살 돈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2대,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저렇게까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첫머리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1998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저 시점에 저 온 가족은 저렇게 단란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 신격호 회장이 7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왕성하게 경영권을 틀어쥐고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었던 시절인데,
좀 다른 시각에서 네. 재벌가의 이 그 형제간의 그 고륙 상쟁을 네. 한번 풍수지리적으로 좀 풀어보면 네? 어떨까 싶어요. 풍수지리요? 예. 우리 조선왕조가 이 600년을 이어오면서 네. 장자가 좀 부실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이제 풍수리적으로 어떻게 푸냐 하니까 네. 서울, 그러니까 조선의 도읍지인 서울, 서울에 내사산이 있습니다. 네. 북쪽에는 북악산, 서쪽에는 인왕산, 남쪽에는 남산, 그리고 동쪽에는 낙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동쪽에 낙산이 부실해서 장자가 부실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낙산이 지금도 굉장히 그 산의 형체를 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재벌가에서도 한번 지금 네. 또 대부분 재벌가에서 지금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장자가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장자가 좀 또 패배하고 또 네. 다시 되치기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니, 한번 위원님은- 조상의 묘라든지 네. 집터라든지 네. 풍수지리를 잘 따져보면 네. 그 원인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위원님은 장자세요? 저는 막내입니다. 그럼 예. 위험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월단 박종화의 예.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에 첫머리에 딱 나옵니다. 네. 이제 산에 올라가서요. 네. 어디를 주산으로 삼고 안산으로 삼을지를 놓고서 네. 이방원과 우리 조선 선사가 아니죠. 갑자기 그 유명한 분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스님하고 두 네. 분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지금 재미로 약간 보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내야 될 부분은 이제 재벌에 대한 네. 지적입니다. 네. 적은 지분율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재벌 기업 전체를 네.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이 지분 구조에 대한 거 하나고, 또 하나는 재벌의 어떤 사회적 책임의 문제도 좀 지적을 해야 네.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경제민주화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네. 어떤 사회적 기여도 경제민주화, 재벌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전부 다 F학점 받아야 될 상황들이 네. 요 골육상쟁 과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지적하고 싶어요. 이 롯데 관련해서는 우리 네. 박용진 전 대변인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는데요. 사실 네. 롯데는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대기업이나 삼성처럼 뭐 1%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좌우한다, 그건 아니고요. 상장되지 않고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각자 29%의 지분이 있다고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맞고요.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배임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네. 기업을 이렇게 키워준 건 우리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네. 돈도 사주고 이용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어떤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서 나온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재벌에서 이렇게 승계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재벌이나 경영권 관련한 그 선진적인 시스템이 네.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지적인데요. 네. 사실은 외국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자식들한테 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마트나 유명한 기업들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또 자식들한테 승계를 안 하고 전문 경영 기업인으로 갑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자식한테 가죠. 네. 그것이 좀 그 문제이고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자식들이 뭐 나를 닮아서 그 사실 네. 창업보다 수성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2세가 더 똑똑하면 좋겠지만 꼭 경영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후손들한테 자식들한테 기업을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네. 자식이 유능하게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롯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두 아드님이 다 처음에 롯데에서 일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거치긴 했지만 좀 그것이 체계적으로 내가 2세니까 외국에서 MBA 하고 와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폭넓게 그러니까 발렌베리나 미국의 로스차일드가 같은 네. 경우는 100여 명의 자식들 중에서 골라서 네. 얘가 정말 경영자를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이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자식들에 하는 시스템. 네. 이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좀 롯데에 가해서는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외의 경우 대체로 상속은 하지만,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지만, 지분만 넘겨주고 실제 경영 참여는 역량이 입증된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우리는 전혀 다른 관행이 있다는 점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수입도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국내 제품을 많이 쓰면서 재벌들의 초기 성장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자부심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 보는 게 불편했다는 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아,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형제가 네. 구해가 주는 우리 갑자기 저는 기분이 좋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던 그 스님 네. 무학대사십니다. 그 유명한 분 법명을 네.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자, 롯데가의 이 싸움. 앞으로 뭐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저 장남 신동주 씨의 되치기가 시도될지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일단락이 됐습니다. 잠잠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남는 교훈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형제간 다툼.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돼서 안 되는 점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돌직구심은 뭘까요? 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동네 얼마나 안전할까? 불이 났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네는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판넬을 볼까요? 네. 지도가 큰 게 있는데요. 네, 빨간색일수록 등급이 낮은 거고 5등급이라 위험한 거고요. 녹색 1등급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표시가 쭉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국민안전처가 네. 지금 여기 교통 분야가 보이고 있는데 네. 저쪽에 화재 분야도 좀 있습니다. 화재하고 교통 분야로 나눠서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네. 얼마나 안전할까에 대해서는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국가 통계를 활용한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장 사고당 1만 명당 네. 사망자 수, 네. 발생 건수 등을 계산을 해서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를 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는데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교통사고에서 안전하냐, 네. 또 화재에서 안전하는 것을 체크해보고 싶으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경기도 지역에서는요, 지도상에서 하남시,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이런 곳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과 강원도 양양군이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네요. 자, 충청북도의 산간지역 그리고 경상북도의 산간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군요. 딱 드는 느낌이요. 네. 이게 서울하고 경기도가 안전하다 네. 하는 것을 약간 믿기가 좀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이게 도시의 영향이니까 인프라가 네. 아무래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이 네. 안전에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안전은 역시 투자에 비례한다 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안전은 투자에 비례한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 조사를 보면서 정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네. 좀 조사가 좀 어색해 보여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안전도 결과는 나와 있는데 네.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네.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네. 투자인지 아니면 어떤 그 의식 수준인지 문화인지 여러 가지 좀 종속 변수, 독립 변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독립 변수가 네. 우리 안전도와 네. 안전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이것에 대한 조사가 좀 학자들이 분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저희가 좀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동네는 과연 어떨까? 상세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거 나오면요. 우리 지역 땅값 떨어진다면서 좀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런 걸 무릅쓰고라도 공개를 한 그거는 좀 거네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네. 늘 안전에서 요구할 때 이런 거 만들으려고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 지금 6개월 넘었죠. 자, 이제 세월호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네. 하면은 내 동네에는 뭐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니까 뭐 네. 범죄 지수 같은 거 발표하면 막 땅값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 노력이 결집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저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를 네. 갔어요. 네. 그랬더니 다행히 2등급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강북구가 예전에 네. 어린이 교통 안전에서 최악을 차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6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그 뒤에 학부모들이랑 요구하는 거죠. 지자체 단체장에게. 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시고 네. 파악하셔서 네. 요구하십시오. 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땅값이 비싼 명동, 그야말로 평당 1억이 넘는 고가의 땅값을 가진 곳이지만
화재 안전은 최하위다. 뭐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닥다닥 상점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경우에 대피도 쉽지 않고 그 안전에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 우리 통념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좀 이상한 게 네. 신도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세종시가 지금 또 최하위로 나온단 말이죠. 네. 이러면은 어떤 부분이 원인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현상을 보는 건 맞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를 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나 행정단체가 네.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움직이기 네. 시작할 겁니다. 네. 재밌었던 책 하나 제가 소개를 하면 이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예전에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을 했었던 손낙구 씨라고 유명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손낙구 씨가 만들어낸 책 중에 네. 부동산 계급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네. 땅값 비싼 지역이 투표율도 높더라. 네. 라고 하는 분석. 네. 아주 단순한 겁니다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분석은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 지침.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사회가 변하고 행정단위가 달라질 거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걸 보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위험하다, 빨간색이다, 야, 네. 단풍 들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군수, 시장,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네. 요구하셔야 될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장들도 좀 경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기 네. 빨간색 나왔으면 우리가 왜 하필이면 저럴까? 근데 자꾸 강 의원께서 요거 기준이 무엇인지 애매하다, 조금 신빙성이 네. 떨어지는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기사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 화재 네. 분야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수, 그리고 발생한 음식점 수 및 산림 면적, 피해 경감에 기여하는 경상수 등을 종합해서 계산했다고 하고요. 나름대로의 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자꾸 못 믿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마포가 조금 위험하게 나왔나 봐요. 마포 어떻게 나왔어요? 좀 마포가 위험하게 나온 거 아닌가? 네. 안 좋아요. 1등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상세한 정보에 관한 걸 점검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즘 검찰이 좀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바쁜 만큼 성과가 있을까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만평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이 일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거 판단 한번 보실까요? 자, 검찰이 뭔가 좀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묘비도 보이고요.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검찰이 따는 팡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영장이 기각되고 연속되고 있다. 이건 아마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의 얘기는 검찰의 수사와 당국의 사정 의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일단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포스코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 사설도 그렇고요. 오늘 네. 여러 군데 사설에서 네. 이제 그만해라입니다. 그만해라. 네. 경제 발목 잡는 마구잡이 포스코 수사 접어라.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만평 제목이 지금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삽질입니다. 네. 검찰이 삽질을 했어요. 경남 기업을 막 팠어. 네.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성완종 전 회장의 무덤만 만들어 놓은, 자살만 만들어 놓은 거다. 네. 또 하나는 이완구 총리가 임명되고 나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고 네. 또 삽질을 했잖아요. 네. 삽질을 했는데 영장 기각이 2번이나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망신 중에 대망신이 검찰에 이제 뻗친 건데 네. 여기에 대한 언론의 이제 요구는 네. 그러니까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실한 수사에 대한 네. 망신살에 더 이어서요.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네. 하는 얘기까지 있는 거죠. 마구잡이 근거 없는 수사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지적이 오늘 언론의 적극적인 네. 주장입니다. 일단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점에서 주춤하고 있는데요. 근데 너무 빨리 시작했다는 것,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지적들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밖에 곳곳에 사정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좀 나오고 있는 게 있죠. 네, 검찰이 어제 나왔던 뉴스죠. 지금 네. 리솜 리조트 회장 네.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농협에서 1,600억대의 특혜 대출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최원병 농협 회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리솜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뻔한 방법이죠. 왜 단가를 부풀리고 허위 거래 명세서를 만들고 네. 해갖고 또 비자금을 만든 거 조성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 특혜 대출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일단 농협과 네. 리솜 리조트 사이의 특혜 대출 관련해서 회장 자택이 압수수색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KTNG 예전에 전매청인데 네.
또 사장이 물러났죠. 2010년도에 취임하셨고 2013년도에 연임에 성공하셨던 분인데요. 민현징 네. 대표시죠. 민현징 네. 사장이신데 갑자기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정격 퇴진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임기 7개월 남기고 정격 퇴진을 KTNG 같은 데서 할 리가 없잖아요. 나가라 나가라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기고 퇴진을 해갖고는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만 지금 검찰에서 이분들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느끼고 갑자기 물러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검찰의 칼날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덥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여기저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 그 농협과 리소미더트에서 문제는 농협에 특혜 대출을 해준 농협의 회장이 최원병 회장인데 이 사람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북 포항의 동지상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임명됐을 때부터 화제가 됐고 지금 KTNG에서 물러났던 그 사람도 지금 그 MB 정부 때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도 포스코의 정진왕 회장이 그 포항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회장이 됐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 겨냥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포스코라는 대어에 대해서는 파고파도 별로 나온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파고파도 나온 거는 그 베트남에 나가 있던 포스코 계열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포스코 현지에 있는 정치권에 뿌렸다는 것은 밝혀냈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찾고 싶었던 것은 그 돈이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정진환 회장까지 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달을 회사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묶어놓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러면서 그게 큰 것이 안 나오니까 이런 그 농협의 특혜 대출이라든가 KTNG 이런 거 작은 거에 대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래서 포스코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해외적으로 이거 사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망신만 어떻게 시켜놓은 것으로 저는 이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면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기춘 의원은 검찰에 소환되면서 일단 본인이 돈 받는 건 인정을 했는데 박용진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야당은 더 잘 잡는다 그런 얘기 하실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자백을 다 하셔갖고. 어제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뇌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은 대가성이 받았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그 받았던 건데, 본인 관리를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되는 이 부분이 아니라 난 정치자금으로 좋은 뜻으로 그냥 대가 없이 받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쪽 부분을 인정을 한 걸로 어제 이제 수사에서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지만 일단 뇌물이건 자금이건 정치자금법도 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 자금인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인정을 한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희상 의원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정 댓글려 관련한 이제 강금 사건 이것 때문에 김현 의원 등 강기정 의원 등도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재판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런 쭉 전방위 상황과 좀 다르게 애초에 그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면 전쟁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강도 높은 사정을 딱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완구 총리를 딱 앉히면서 바로 전면전 선언을 하다가 헛발질하고 이제 헛발질과 삽질이 겹쳐져 가지고 참사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른바 MB 그러니까 이전 정권,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이 긴급 회동. 우리가 다 얘기를 해? 이러면서 으름장도 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나 태산명동 서일피란 말도 있습니다만 시작은 엄청 요란했는데 하루도 털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기획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 수사로 시작하다가 부실 수사로 끝나버리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에서 야당,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때도 그렇고 또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때, 야당에서 야당으로 바뀔 때도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보복 사정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 정치사에 그 회자가 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포스코라든지 KTNG 또 리슴 리조트, 저도 뭐 리슴 리조트가 이번 사건이 된 그 지역이 고향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사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저도 MB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것이 정권이 바뀔 때 정권 실세들이 거기에 또 뭐 의혹을 사느니 비자금을 조성했는 이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 수사가 진행되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또 뭔가 크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용두사미로 끝나고 이런 수사와 어떤 그 정치 관행, 보복 관행들이 지속된다면 우리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검찰에서도 이제 범죄는 도려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범위를 설정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거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아까 정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의 지적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국민들에게 보복적이라든지 이런 인상이 안 가도록 일정 정도 정리를 잘 해내는 것이 지금의 어떤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라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중간 결론 차원에서 좀 빨랐다, 앞섰다는 평가를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 달 뒤, 두 달 뒤에 이 자리에서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일단 오해 소식이 있다는 점들을 다 공히 다 지적을 하시는 것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번 돌직구 신문의 세 번째 소식은 청춘들 조국 비하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강승규 전 의원님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는 그 대한민국 그 조국을 소위 말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인터넷에 자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헬조선 정말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조국을 비하는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 이런 문제를 자극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거 신문 기사를 좀 저희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탈선한 청춘들이 날선 조국 비하에 나섰다.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을 비하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까지 과연 해야 할까?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고 이 어려움을 견뎌야 될 젊은 청년들인데 뭐 양론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럼 사례를 저희가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판넬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신문이 지난 한 달 사이에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말들이 주로 비하 발언이 유통되는지를 봤는데요. 조선이나 주로 대한민국, 또 한반도, 또 대한민국, 한반도, 조선 이런 우리를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이런 말들을 비틀어 표현한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걸 공감할 수도 없고 또 지적을 하자니 너무 야박한 것 같고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청소년이 가지는 절망감이죠. 그러니까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아주 극도로 달해 있고요. 또 메르스 사태라든지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라든지 기성세대 우리 사이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떠나고 싶다. 또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우리 기성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 또 어떤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줬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을 주는 우리 기성세대의 자극제로 받아들여야지 우리 청소년 세대를 나무랄 경우 더욱더 우리 세대 간의 간극은 더 저는 깊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성세대가 이런 청소년들의 문화에서 더 우리를 반성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숙하고 발전했는지를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르고 다 안다.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이나 변화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참 한 면만인 것 같아요. 근데 내부에서 그런 문화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아주 초구속 압축 성장을 하면서
외부의 시선에서는 화려한 면이 보여 있지만 저런 청소년들에게 조국을 비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화려함과 내부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면 등을 우리는 한번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돼야 되죠. 실제로 이제 이 신문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은 젊은 세대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69%가 한 번쯤은 이민을 생각해 봤다 하는데 트위터를 사용하는 층이니까 좀 젊은 층에서겠죠. 자, 주로 과열된 경쟁 구조다.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더 주고 싶다. 그렇죠? 불평등한 구조, 소득 차이가 점점 너무 심해진다. 너무 각박하다. 여유가 없다. 너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삶이 고단하다. 이런 공통된 주제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애들 말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뭐 저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OECD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그 지나친 경쟁과 패자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소수가 너무 사랑하기 힘든 사회라는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아지는 지점이 바로 젊은 층이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할 곳은 없고 이런 또 트위터를 많이 쓰는 곳이 주로 젊은 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은 헬조선이나 뭐 예를컨대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비하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부 다 국가나 나라에 투사한 듯한 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기성세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라 탓이다, 사회 탓이다. 시스템 탓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운 처지에 있고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서는 사실 취직 같은 고민은 좀 안 하고 그 나라, 국가, 나라, 사회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가 그때는 뭐 민주화돼도 안 돼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를 변혁하려고 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개인적으로 희생당하고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사회가 처한 이런 어려움을 좀 나라를 비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워요. 그런 동력을 좀 건전한 방향으로 좀 나라를 개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보자는 식으로 이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정 의원님이나 뭐 강 의원님이 제가 많이 나는 것처럼 말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셨던 시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어려웠던 시대일 거예요. 근데 웬 엄살이야, 우린 더 힘들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네 국제시장 못 봤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시대와 나는 이미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나는 이제 커서 그 경제적 부를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때는 하락의 길밖에 없어 라면서 절망을 주는 시대에서 느끼는 박탈감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세대는 제가 알기로 저는 이제 IMF 끝나고 대학을 입학을 해서 알지만 IMF 전만 하더라도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은 취업 걱정을 아예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야 이력서 내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력서 찢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야 누가 나보고 이력서를 내래. 면접 시험도 제대로 안 본 시대에 대학을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언론은 좀 다르지만요. 그런 호황기를 누리셨던 분들이 지금은 스카이를 나와도 이력서를 100장을 써도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나라는 갑자기 뭐 중동으로 가라 그런데 메르스 터지고 이런 사태에서 너네 왜 자꾸 사회 탓을 해? 걔네들이 느낄 정말 그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사회는 미래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자꾸만 이직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 이직자들이 문제일까요? 회사가 문제일까요? 왜 그 회사에서 미시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이직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은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과 3면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면은 12조 학자금 대출 청년 백수를 옥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요 오히려 이게 훨씬 막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요. 3면에 보면 졸업생의 31.7%가요. 학자금 못 받아서 사회 첫발 때부터 빚쟁이로 그냥 전락하는 겁니다.
한 예를 보면 8년 동안 죽어라고 빚을 받고 나니까 결혼할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겁니다. 네. 보통 뭐 남자로 치면요, 한 27세, 28세 정도에 사회 진출을 하는데 8년 동안 빚 갚느라고 결혼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30 중반이 훌쩍 넘어서 버리는, 그래서 결혼 정년기를 또 놓치고요. 이것은 저출산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요. 사회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 기사를 내면서도 왜 386 세대들처럼 사회적 구조적인 저항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비하하고 조국을 비하하는 식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런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학번입니다. 그리고 늦게 총학생회장이 돼가지고요. 감옥도 갔다 오고 군대도 또 다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97년 여름에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총학생회장까지 했던 친구가 이러면서 교수님들이 이른바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이제 알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라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선택을 하고 저는 이제 뭐 사회운동의 길을 갔습니다만 그 뒤에 바로 제 다음부터 IMF가 터지고 나서요. 그 뒤에 학번들부터는 거의 지옥 세대였어요. 게다가 영화 카트 보셨죠? 비정규직이 막 양산되는 이런 그 노동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또 하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래서 노동구조가 악화되고 사회 첫 진출 자체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희망의 몫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 탓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법의 문제와 구조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 이민 가고 싶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민 가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 실업인과 저성장의 늪 같은 거는 정말 세계적인 현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은 저성장이라는 건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있는 곳은 사실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없고,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서도 역시도 그 나라의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고, 또 세금 같은 거 다른 나라가 훨씬 더 비쌉니다. 희망이 굉장히 다른 나라가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하는 것은 그 향해서 나오는 것은 해법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이민 적극 찬성이에요. 이민이 되게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거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항상 저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뭐 용접工, 배관공 없어서 못 구해요. 그분들의 평균 제일 낮은 임금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연봉 8천이거든요. 8천만 원 이상은 기본으로 벌어요. 반면에 우리 같은 법조인들 호주랜드 가고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슈퍼 차릴 수 있고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기술 가진 분들이 얼마나 우대를 받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얼마나 능합니까? 해외 나가면은 길이 열려 있어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좀 찾아다녀서.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여기민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민을 갖다가 그 통계를 보니까,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민을 어떤 뭐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걸 희망을 찾아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의 그 비율이 피크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찾지 못하고 온 것도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돌파할 수 있는 어려움인지, 또 우리 사회 모두가 그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마 둘 다 진행이 공이돼야 되겠죠. 어쨌건 우리 청년들의 분발도 노력하겠고요. 그 정부와 국회에서 나라의 앞날을 책임진 분들의 분발도 동시에 촉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나라 안 소식으로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있는데, 자, 뭔가 좀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과연 얼마나 그랬을까요? 음악과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와 있습니까? 네.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해 1조 원대 거액을 상속받았는데요. 주변에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 악성 교모 세포증 뇌 질환으로 1, 2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준 대가로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증여하겠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이죠. 정말 비극적인 사연인데 좀 연극 톤으로 좀 어색하지만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저렇게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 상속, 악성 종양, 1조 원대 상속,
과연 얼마나 진실에 가까웠던 건가요? 0%입니다. 0%입니까? 네. 저 중에 사실인 게 하나도 없나요? 사실인 것은 네가 하나 있네. 네. 자기가 쓴 건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이게 폴센터, 폰센터 이 직원이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영어팀 직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그 30대 이제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이모 씨에 대해서 수원지법에서 이제 판결에서 유죄 이렇게 때렸어요. 그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해서 지금은 차가운 감옥에 계셔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판결문 내용 좀 알려드리면 2013년 7월에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중에 같은 회사 영업직 직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좋아한다,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그냥 좋은데 그게 아니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내신 그 비극의 여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예쁜 미모의 우리 뭐 이면수 변호사, 임 변호사님처럼 미모의 어떤 여성의 사진을 구에다가 자기 카카오톡 사진으로 이제 딱 옮겨놓고 평소 내가 당신한테 호감이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1조 원대의 재산을 나한테 남겨주셨다. 그래서 주변에 온통 내 재산만 노리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프다.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가장을 하면서 게다가 이 사람이 믿을 수 있게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약 1,000억 원대. 이거 인터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1,000억 원대 입금된 계좌 잔액을 또 딱 보여줍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믿었겠네요. 하고 믿었겠죠. 1,000억 원대 나에게 이런 행운이 라고 그 남자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외제 차량 구입 계약서까지 딱 보여줍니다. 차를 보여준 건 아니고 계약서를 보여줬군요. 또 허거덕 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돈이었는지 모르지만 눈이 멉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여성이 이제 부탁을 하는 것들을 막 따라서 해주려고요. 하다가 이쪽 저쪽에 돈을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수상했겠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 결국은 징역 10월에 처해졌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지능적인데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성이요. 이 여성이 그 카카오톡 사진을 일단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드러나달 수가 없으니까 내가 투병 때문에 바빠서 만나지 못하니까 투병과 상속재산 처리가 복잡하니까 친구를 보내겠다. 국세청 직원인데 내 친구를 보내겠다 하면서 본인이 그 국세청 직원으로 얘기를 해서 만난 거예요. 그 남자. 그렇게 자기가 내 친구다고 하면서 이제 대신 만난 거죠. 본래의 모습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4,700만 원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제 넘겨주었는데 실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친구만 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차며 1,000억 원대 계좌의 증명서만 보고 돈을 준 거잖아요. 이거 믿었을까요? 믿고 싶었을까요? 어떠세요? 믿고 싶었겠지. 나에게 이런 행운이. 뭘 믿고 싶어요? 미모를 믿고 싶었을까요? 돈을 믿고 싶었을까요? 둘 다죠. 저만 해도 허거덕 하겠는데 뭐. 미모에 돈이에요. 둘 다. 둘 다. 저는 미모에. 그런데 4,700만 원을 이런저런 돈을 쓰는 데까지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결국 넘어간 건데. 제일 악질인 거는요. 그냥 단순히 속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뺏은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뭐 무고까지 했어요. 내 친구를 성폭행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무고까지 했으니까 결국에는 징역까지 선고가 된 거. 단순히 뭐 좀 내가 미모인 양, 내가 좀 재력가의 상속량인 양 그래서 속였으면 징역 10월까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징역 10월까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악질로 무고한 거죠. 성폭행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조금 얼마 전에 되게 화제가 된 것이 이제 과연 세무자 사건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 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는 거냐 아니냐가 화제인 것처럼 이쯤 되면 이 여성이 정신적으로 어디가 아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항소심에서 만약 이 여성이 진짜 정신병력이 있는 거다라고 밝혀지면 좀 양형이 깎일 가능성이 있죠. 실제 정신병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과거에 있었고요. 또 뭐 2,450만 원 정도의 이제 피해자가 피해본 거 관련한 공탁금도 걸고 이렇게도 노력은 한 모양이에요. 이런 저는 특이한 게 방송을 하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들이 상담을 많이 찾아와요. 내가 100억이 있는데 임 변호사가 이 100억을 내 거 대신 보관을 해주면 내가 수수료로 10억을 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허덕. 허거덕.
네, 네. 미남이 아니셔서. 네. 아니, 네, 확인해 볼 필요도 없었겠죠.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그냥 돌려보내드리는 거죠. 상담비도 안 받고. 네. 근데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너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왔다 그러면 좀 의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000억 원대 예금 통장 증명서 그리고 그럴듯한 거짓말, 미모의 가짜 사진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이제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은데 잠시 후 이제 사실은 드러났고요. 자, 우리 사회에 또 속이는 쪽이나 속는 쪽이나 일종의 좀 아픈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북도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떤 소식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경북 군위군에 그 네. 면사무소가 2층짜리가 있는데요. 이곳에 그 2층에 노인대학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노인들이 불편해하니까, 노약자들이 불편하니까 요새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재료비만 해도 공사비를 빼고 재료비만 해도 4천만 원이 넘고 네. 이런 저층의 관공서 시설에 네. 엘리베이터를 시설한 곳이 이 6곳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면사무소인데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투명해. 요즘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2층밖에 2층 높이에 저렇게 고성능의 엘리베이터를 네. 설치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네. 이제 이 해당 군수가 공약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설치다 공약을 내걸어서 했다고 그러지만, 네. 실제 우리가 건물에 있어서는 5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는 것.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는 거죠. 네. 안 와도 되고 5층 이상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공서인데 이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 이유가 노약자들을 위한 노인대학이 2층에 있다. 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노약자들을 위한 그런 아주 유권자 고객들을 위한 군수의 아주 그 서비스 마인드라고 한다면 네. 노인대학을 1층으로 내리면 되지요. 내리면 2층에 설치 안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설치 안 하더라도 2층 거면은 충분히 다른 젊은 친구들은 위에 가서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을 이렇게 마구 쓰고, 실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군위군의 그 재정 자료들을 봤더니 2013년의 경우는 11.9%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5%대랍니다. 자, 재정 자립도라 하면 그 군이 쓰는 돈 100원 가운데 5원만 군에서 자체 조달했다. 주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99원은 정부가, 중앙정부가 또 광역자치단체가 교부금을 통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나머지 95원은 이제 경상북도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남의 돈이라 그 얘기죠. 예전에 미국에서 70년대 이제 지방자치제가 한참 미국에도 성숙할 때 많은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지자체 지방정부에서 지방부에서 예산을 낭비하다가 오렌지 카운티 같은 건 도시가 파산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를 안 주죠. 자, 그러면요. 자, 그런데 경상북도 군위군에 있는 분들도 물론 이제 남의 돈이 95%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다 이제 건강한 상식의 눈으로 보면 야, 이런 2층짜리 건물에 저런 거 설치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군수로서는 그래도 이게 남는 장사라고 좀 생각을 했나 보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양쪽으로 갈렸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래도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위해서는 저건 지양돼야 되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중앙일보를 평소에 애독하는 아끼고 있는 독자로서 나쁜 기사입니다. 나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쪽 측면만 너무 과하게 부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요, 그냥 슈퍼마켓이라거나 이런 사적 건물이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면사무소입니다. 공공건물입니다. 누구나 이 면사무소에서 일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이 면사무소에서 보장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1층, 2층, 비록 2층입니다만 그 접근성, 이동성의 문제가 있게 되면, 그래서 그 권리를 못 걷게 되면 그거는 국민에 대해서 혹은 군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투표장을 2층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동 휠체어를 가진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못한 그 건물 2층,
가가지고 수출을 못하고 돌아간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들이 왜 우리는 시외버스를 못하냐. 네. 왜? 저상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다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를 다 이용을 합니다. 처음에 서울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그럴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네. 아니, 뭘 건강하게 걸어가면 되지 왜 저런 걸 설치하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거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설치해놓고 보니까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이를 대동한 엄마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동 약자들이 모두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 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건강한 80대 노인분은 20초 만에 2층에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장애인들은 건강하더라도 그거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1층에 두지? 1층에 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한쪽 측면만 너무 부각시키는 이렇게 기사를 쓰면 저는 그건 나쁜 기사다. 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보장하기로 했었던 그런 권리와 혜택을 당연히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맞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리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장애인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좀 지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10% 정도의 지정 자립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부기관에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죠. 저는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돈이라 예컨대 내가 우리 집에 뭐 부모님이 있는데 좀 거동이 불편하시다. 2층 가기 어렵다. 자기 돈 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2층까지. 이 군수는 자기 집이 2층 집에 사는데 불편하신 어머니 계신다고 자기 집에 자기 돈 들여 5천만 원짜리 엘리베이터를 짓겠느냐? 그거는 아니죠.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아까 이제 김영만 군수 맞습니까? 김영만 군수가 민선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노인들이 많이 지지를 해줘서 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중요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그림자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돈 쓸 곳이 얼마나 많고 지금 국가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방은 더 경기가 안 좋은데 저는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늘 그렇습니다. 나라면 내 개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부모님이 80대 집에 있다고 그래서 집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듯이 저는 이것도 과도한 지방 재정 낭비 사례라고 명백하게 지금 이제 다양한 패널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소수지만 자신의 권리를 좀 보장받아야 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이제 군 예산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건 경상북도 군에 있었던 2층 건물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좀 밝은 소식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지난 수십 년간 생일 때만 되면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불렀던 이 만국 공통의 노래. 이젠 공짜다. 바꿔 말하면 그 전까지 공짜가 아니었었나 보죠? 그 전까지 돈 내고 쓰신 분들 계세요? 몰랐네. 다행히 돈을 안 내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알고 봤더니 이게 지금까지는 저작권자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었던 노래요? 예, 워너채플이라는 워너뮤직의 계열사가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화 2009년도 영화인데 7급 공무원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이 노래를 삽입하면서 이 저작권자한테 저작권료로 한 1,400만 원을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워낙 많이 쓰이니까 저작권자가 이 노래 쓸 때마다 돈 내나 해갖고 그동안 모은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연간 한 23억 원 이상을 이 노래로 벌어들였대요. 한국의 영화 제작자가 미국에 돈을 냈을 정도니까 곳곳에서 냈겠네요. 그렇죠. 연간 수입이 이 노래 하나로 23억 이상이었는데 문제는 알고 봤더니 또 이제 한 영화 제작자가 영화를 만들려고 봤더니 저작권자가 돈 내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왜 돈 내놔? 그래갖고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소송이 들어가서 밝혀진 사실이 뭐였냐면은 이 노래가 1935년에 저작권을 등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927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신 기사인데 다른 기사에도 나왔던데 1922년도 악보가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하.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당시 네. 저작권법에 따르면은 고지가 돼서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공중에서 쓰이고 있는 상태에는 네.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지가 되고 등록이 네. 돼야지만 비로소 저작권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미 공무원이 쓰고 있으면은 그건 네.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22년도 이후부터 벌써 사람들이 네. 대중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7급 공무원이라는 영화 찍을 때 1,400원, 400만 원 내고 만들었다는데 앞으로 만드는 영화에선 내지 않아도 될 것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네요. 자, 이제는 뭐 우린 그동안도 그랬지만 아무 걱정 없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 소녀 정말 격려해주고 싶은데요. 흑인 아이가 엄마의 사랑스러운 표정과 함께 있군요. 이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양쪽 손목 쪽에 두툼한 붕대를 감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저 아이가요, 8살. 네. 최연소로 양손 접합 수술. 그러니까 손이 없었던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폐혈증을 앓았는데 그 효과로 양손을 네. 잃었고요. 엄마로부터 신장을 이식받는 소년이 지금 보이죠? 네. 지금 보시면은 예. 손목까지밖에 없군요. 예. 근데 저는 저 친구 눈 보세요. 너무 네. 천사 같죠? 네. 하나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아이를 사랑으로 네. 참 잘 키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아이가 수술을 11시간이요? 11시간 네. 동안 40명의 의료진이 달라붙어가지고 이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아이의 네. 꿈이 그겁니다. 네. 내 여동생 번쩍 안아서 한 바퀴 빙 돌고 안아주고 싶다라는 네. 그런 소박한 하지만 격렬한 그런 네.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 의료진이 달려들어 이 소년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있는데요. 너무 밝게 자라줬고 또 가족들도 이 소년을 사랑으로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 빨갛게 피가 도는 모습 보이세요? 어머나. 네. 이게 11시간에 걸쳐서 동맥, 정맥, 근육, 네. 힘줄, 신경 네. 이런 걸 다 일일이 접합해야 되는데요. 네. 현대 의료시술의 개가에 대해서 감탄하지 네. 않을 수 없네요. 네. 또 손을 기증해 준 사람이 네. 저 손을 또 기증해 준 사람이 참 아름다운 천사네요. 그렇겠네요. 자, 표정이 너무 밝고 건강해서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멀리서나마 지구 반대쪽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 표정 보세요.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소식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와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 소식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튜라는 8살 소년인데요. 뇌성마비를 앓았어요. 온몸이 불편했는데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이시죠? 아주 불편한 몸이지만 아주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수영도 했고요. 사이클도 탔고요. 마라톤도 1.3km나 했다네요. 지금 보십시오. 네. 보조 보행기를 들고 마지막 1.3km 마라톤 구간에 골인 지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힘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자, 지금 보이는 저 선이 결승선인가요? 아니죠. 조금 더 가는군요. 주위에 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가족들, 이웃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행기도 놨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또 넘어졌죠.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8살 매튜 군, 뇌성마비를 어려서부터 앓았기 때문에 보행, 걷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저 박수 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저런 기사만 보면 눈물이 나요. 네. 자, 아버지가 이 완주를 한 다음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저 장면을 보고 많은 영국인들이 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다 거절했다는군요. 자, 우리 아들 매튜는 지금까지도 혼자 일어섰다. 앞으로도 혼자 일어설 거다. 아버지와 아들 매튜의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네, 아름다운 소년의 얼굴 오늘 돌직구 쇼에서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어떠십니까? 저 소년의 의지만큼 강한 의지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청년들, 장년들, 중년들 모두 힘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